혹시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 이 사람 아시면 그래도 그 많은 그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네. 예, 이 사람이 이제 고흐죠, 고흐. 어,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여러분들 뭐 고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귀 자른 사람. 귀가 없잖아. 예, 귀가 없어요. 상당히 좀 고집스럽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남긴 자화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밀짚 모자 쓴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제 첫 번째, 이거 어디서 찍었냐면, 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의 수도가 암스테르담이잖아요. 암스테르담에 고흐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고흐의 인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원래 이제 고흐가 뭐 여러 가지 했답니다. 저 이제 아버지가 목사였고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 미술상 그 그림 파는 데서도 좀 일했었고 또 자기 자신이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그 산골 마을 그 광부들 삶에 가가지고 선교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고집적이고 좀 한쪽으로 이렇게 외골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도 잘랐겠지,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 프로젝트야, 프로젝트. 인생 프로젝트.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할 거냐 하면 이제 프로젝트 계획을 짜야 됐잖아요. 나는 뭐 하고 살 건가? 아주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런 프로젝트의 어떤 기간이라든지 예를 들면 나는 공무원 시험을 볼 거야. 아니 나는 뭐 사법 시험을 볼 거야. 내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늦게 20대 후반에 이제 화가가 되겠다고 들어옵니다. 화가.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그린 그림인데요. 예.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첫째 고흐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봐요. 비판을 많이 받아. 비판을 받아요. 왜 비판을 받냐면 이 사람은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규 듣보잡이야 쉽게 하면.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미술대학을 나오고 뭐 막 이래야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뭐 어디 미대 나왔대 뭐 아 그래 뭐 이래야 되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럼 이제 그림을 탁 이렇게 내놨는데 이게 초창기 그림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비평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붓질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 그냥 물감을 여기 발라놓듯이 덕지덕지 붙였다. 이게 조각이지 그림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거는 직접 그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해변에서 그렸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면 이 그 조사해 봤더니 이런 물감들 안에 모래가 있답니다. 이게 바람이 막 불어서 날라온 모래가 있는 거를 알 수 있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요 시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진기, 카메라가 생겼어요. 사진기가 발명이 됐어. 그러니까 사진기가 발명되기 이전의 화가들은 뭐를 했던 사람들이냐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잘 그리면 돼.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그리던 사람들. 그래서 똑같이 그리면 아 유명한 화가고 잘 그렸다 그래. 근데 사진기가 발명이 되고 나니까 뭐예요? 화가들이 그릴 게 없어. 사진기가 너무나 그대로 똑같이 그려버리기 때문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그러면 화가들은 뭘 그릴 거냐 해서 이제 그 모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느낌을 그리기 시작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 인상파들 인프레션 인상파들 그러니까 얼굴을 막 찡그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인상 그대로를 그리겠다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한번 보시면 나름 또 이렇게 보면 이 파도를 정말 물감을 이렇게 그 입체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마치 이제 입체 그림 보듯이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이 멀리 이제 어떤 그 먹구름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그림이 도난 당했었답니다. 도난 당했다가 나중에 20년쯤 후에 원래 이제 이 박물관에 있었겠죠. 이게 도난이 당했어. 이 도난을 당했는데 나중에 이탈리아 마피아 두목집에서 이 그림이 다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다는 그런 아주 전설적인 그림입니다. 이 초창기의 고흐 작품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사람은 고흐는 나는 이제부터 화가가 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제 덤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동생 중에 테오가 동생인데 이 테오가 이제 그 파리에서 이름난 좀 그 돈을 잘 버는 미술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오가 돈을 보내줘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물감 사서 그림 그리고. 이게 동생한테 돈 받아서 그림 그리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이제 고흐의 구두, 신발 이렇게 이제 그렸죠. 신발을. 이 보면 볼수록 좀 이렇게 뭔가 좀 쓸쓸하고 힘들다. 이 신발도 힘들어. 이 주인이 힘들면 신발도 힘듭니다. 좀 이렇게 낡고 좀 해진 것 같은 꼭 마치 막노동하고 온 사람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나름대로 근데 붓질이라든지 이 색감을 고흐가 대비색을 많이 써요. 대비색. 그러니까 대비색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바탕은 붉은 계통으로 가고 신발은 좀 파란 계통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발이 아무것도 아닌 이 신발이 좀 돋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림이 탐탁치 않은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만 해도 어떤 그림이 제일 좋은 거예요. 구두하고 똑같아야 돼. 근데 이건 구두가 아니잖아. 이거 구두가 아니라 무슨 구두가 아닌 감정이 담겨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별로야.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죠. 요 그림은 이제 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나무. 요건 좀 아주 유명한 건데 테오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 이름을 빈센트 반 고흐의 이름을 따서 미국 사람들은 좀 그래요. 외국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2세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형 이름을 따다가 자기 아들을 이름을 넣어. 그 아들이 낳았다는 말을 듣고 고흐가 아몬드 나무를 그립니다. 근데 이 아몬드 나무가 굉장히 강하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열매도 잘 맺고 그런 나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무를 그려가지고 조카 방에다가 걸으라고 선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 고흐박물관 가서 봤더니 그때는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 밑에서 불어넣어가지고 이 그림을 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나 살다 참 미술관에서 이거 불어넣어 있는 사람들 다 봤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그림을 그린 상태가 일반적인 그 각이 아니래요. 이건 뭐냐면 밑에서 고흐가 그림을 그릴 때 이 나무 밑에서 위를 올려다 보면서 그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나무를 유심히 봤더니 유심히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나무가 이렇게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미술관 갔을 때 둘러넣어서 한번 볼 걸. 이거 지금 여러분들 둘러넣어서 한번 봐봐. 둘러넣어서 보면은 그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 그림 아주 유명한 아몬드 그림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는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요. 하나 더 있네요. 별을 해는 밤. 이거는 이제 그 밀밭이에요. 밀밭인데 가을 같죠? 이제 추수철이 돼가서 여기 밀들이 익어가고 있어.
그럼 풍요잖아요. 풍요. 아주 풍요를 그리는 건데 그 가운데로 이렇게 길이 나 있어. 길이. 멀리 이제 그 밭과 밭 사이로 길이 나 있어요. 지금은 시절은 풍요 시절인데 이 길 따라가면 뭐가 있을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 담다 보니까 갈까마귀들, 국경의 갈까마귀라는 옛날에 그런 만화 있었는데 이 까마귀들이 이제 저녁에 지금 상황으로 봐도 저녁 무렵 같죠. 이제 해는 뉴욕 넘어가는데 우리 그 갈까마귀들도 어디 집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런 풍요를 꿈꾸고 풍요로운 세상인데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 길 따라 가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쓸쓸하게 이 어둠이 내리는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이 까마귀들을 보는 느낌. 네. 여러분들 이제 잠시 수업하시다고 제가 지금 이런 인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모를 수가 없는 명화죠. 별을 해는 밤, 고흐의 별을 해는 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이 나무가 마치 무슨 물길 같고 저도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불길을 이렇게 했나 막 했더니 이게 이제 나무랍니다. 나무인데 편백나무예요. 우리말로는 편백나무라고 하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이 사이프러스 나무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편백나무들은 작거든요. 근데 유럽 가서 보시면 이런 편백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 30m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기상, 이 편백나무의 기상을 보고 고흐가 어떤 그 희망을 받답니다. 오벨리스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전에는 뭐 나무야 그랬는데 이 고흐가 이게 오벨리스크 같다니까 그다음부터 가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오벨리스크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자기가 그렇게 믿고 한때는 성직자가 되려던 그런 교회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그 마을들, 아주 그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런 마을들 산 사이에 느닷없이 돌기 시작해. 예? 이거 달 같죠? 달이 돈다. 예? 하늘도 돌아.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별도 돌고 이거 뭐 모든 게 도냐? 이제 이렇게 비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 과연 그러면 저도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도는 하늘은 고흐는 자기의 상상일까? 아니면 직접 봤을까? 사실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에이, 하늘 이렇게 돌아. 이게 상상이겠지. 고흐가 이렇게 상상했겠지.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게 사실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불행하게도 이제 고흐가 간질을 알았대요. 간질. 간질하면 이렇게 발작하잖아요. 그럼 또 발작하고 깨고 나면은 그 내용을 전혀 기억 못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래서 약간 사실적으로 고흐가 하늘이 이렇게 막 어지럽게 보이는 거야. 근데 뭐 사실 뭐 나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예를 들면 우리 술 많이 먹고 이렇게 막 걸어가다 보면 막 땅바닥에 올라오기도 하고 하늘이 돌기도 하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래요? 그것처럼 이제 나는 간질은 안 해봤지만 하여튼 요런 그 사실에 입각해서 뭐 상상이든 실제로 고흐가 이렇게 봤던 이 별을 해는 밤을 보면서 왜 그 노래도 있잖아요. 예. 빈센트 반 고흐를 한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머릿속에서는 막 그 음악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번 차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